중국은 사드 때부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 BTS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BTS 폰 케이스를 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BTS 폰 케이스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길을 걷던 중 한 시민이 다리뼈가 골절되고 안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는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한 비판은커녕 아직도 BTS를 좋아하다니 맞을만 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도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빚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들의 호주산 발전, 제철용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도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산 석탄을 실은 몇몇 선박들이 중국의 항구에서 한 달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연해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호주산 석탄이 700톤에 달하며 현재 400만 톤에서 500만 톤의 호주산 석탄이 하역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당 문제는 주간 부문에 가서 질문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과 호주 관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양국 관계는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호주가 중국과 함께 마주보고 걷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국 신뢰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호주 때리기는 이미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또 여기에 더해 자국민에 대해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역 보복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물건을 안 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으로 광물, 양고기, 농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영향력이 커서 호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중국계 호주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개의 눈인 호주를 친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드니 지하철을 100% 중국 돈으로 지어주는 등 여러가지 투자를 했지만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면서 호주 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중국의 횡포에 미국이 제대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페TV야, 미중 패권전쟁은 이미 벌어진 지 오래야. 무슨 새삼스럽게 미국이 중국을 위협한대. 아닙니다. 기존의 갈등은 주로 무역에서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군비 확충을 통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지로 대만을 선택한 듯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항의에도 대만을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모시킬 만큼 거침없이 막대한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건너오는 이 무기라는 것들이 듣기만 해도 오금을 저릴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장착한 것들이라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인민군 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알,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외의 판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의 대만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무기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하이마스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km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슬래미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 지휘 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용 중인 무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니면서 운용하는 쪽에 인명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리퍼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솔라이마드 쿠두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무기 판매 추진이 중국이 대만 인근의 군사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미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무기들을 대만에 팔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대만과 당교하고 대만 관계법에 따라 간헐적으로 무기를 팔아왔지만 이마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작년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최첨단 무기들이다 보니까 가격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작년 한 해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 해도 100억 달러 1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한 전체 무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시 백악관의 대만 무기 판매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 특히 8.17 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기를 바란다. 또 즉시 어떠한 무기 판매 행위도 중단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힘을 기르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대만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려고 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리아이동 중국 외교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왔지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 평론가 중순핑은 언급되는 것들은 공격무기로 미중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만 해협 정세의 도발적인 행위지만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진 중국 대만 간 힘의 불균형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 또한 들고 일어나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미제 무기로는 대만과 본토의 군사 격차를 채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법안 과정에서 백악관 내부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에 무슨 무기를 팔더라도 대만 군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격차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항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민군은 바다와 하늘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0일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뱃길이다.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2030년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운업계에서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이용 가치가 높은 항로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지금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면 거리가 21,000km지만 북극 항로는 12,700km다.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45일 걸리는 거리를 35일 만에 갈 수 있다. 운항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수록 연료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이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력 실행 방안으로 9개의 다리를 강조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전력, 항만,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북극 항로가 가장 주목받는 사업으로 꼽힌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 영해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시범 운항을 진행하는 등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북극 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가장 먼저 나프타 운송에 나섰다. 이후 CJ 대한통운이 해상하역 설비, SLK 국보가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페노션이 야말 LNG 플랜트 설비 운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북극 항로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북극 항로를 항해하려면 얼음을 깰 수 있는 쇠빙선이 길을 터주거나 선체 강도가 높은 내빙 선박이 필요한데 쇠빙선 이용료나 선박 건조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거리가 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243달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558달러로 25% 높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 물류연구소장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상업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화물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화물이 있어야 비싼 내빙 선박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주춤한 사익 경쟁국들은 자연 사업과 연계해 북극 항로 이용을 누리고 있다. 일본 미쓰이, 미쓰비시, 마루베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가스 업체인 노바텍과 MOU를 체결해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도 북극 항로의 3600TU급 내빙 컨테이너 선박 운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내빙 컨테이너선을 건조했고 발트해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 선사인 COSCO도 북극 항로에서의 정기선 서비스 개시를 고민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북극 항로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이고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 노선을 만들 정도로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홍 소장은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력이 용이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북극 항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화주, 선사, 조선, 항만 등이 힘을 합쳐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가까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창사 후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자동차를 일렬로 늘어났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넘어선다고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구체적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의 말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액화 천연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쇠빙 LNG선 5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올해 추가 발주 예정이었던 쇠빙 LNG선 10척의 수주가 유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쇠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가스 운반선으로 선가가 일반 LNG선보다 1.5배 비싼 3억 달러에 육박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총 38억 달러의 누계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소식에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중공업은 전날보다 940원 상승한 6,9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중공업 우선주인 삼성중공업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39만 2,500원에 마감했다.